뭐 일단 감정이나 질문들은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떠난 분에게서 느껴질 수 있는 어떤 무게감. 떠난 분은 가볍게 떠났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영어는 가볍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남은 자에게는 굉장히 무거운 짐이 있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공간에서 선생님들이 그런 고인들을 모시는 장소에서 제가 갔을 때 던질 수 있었던 그런 무거운 질문들, 무게감, 남은 자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마음의 무게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들을 많이 던졌던 것 같아요. 저도 꽤 오랫동안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운 사람이었고 엄마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런 시기를 거쳐가면서 선생님들을 만나고 그 공간에서 같이 숨을 쉬다 보니까 시간이 해결해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저 스스로도 어떤 답을 찾았다기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선생님을 만나면서 저 스스로도 마음의 정리를 하나씩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질문 그거 답하기 전에 좀 감독님한테 좀 아쉬운 소리 하면 저는 영화를 이렇게 출연하면 뭐가 좀 있을 줄 알았어요. 뭐가 좀 있고 요대로 이렇게 촬영한다면 뭐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여복하면 영화 보셨겠지만 저희 밥 먹는 데 와서 그냥 찍으셔. 그리고 그 내용이 좋다고 그대로 나갔어. 그죠? 한 3분인가 4분 나갔잖아요. 저 그러신 분이야.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아까 이제 기사님 얘기하신 게 어떻게 성숙이 됐냐 그러면 저는 어렸을 때 참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냥 동네 골목대장도 하고 뭐 이것저것 뭐 제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가 이제 1994년도에 장인사를 들어왔는데 저는 안 죽을 줄 알았어요. 지금 왜 전쟁이 나도 저는 다른 사람 다 죽고 저만 살아 있을 줄 알았어. 그런데 2015년 5월 11일 날 이제 며칠 안 남았죠? 그날이 제 두 번째 생일이거든요. 그날 청동문사 다비하고 올라오다가 상주고속도로에서 차가 전복이 됐어요. 고라니가 튀어나오는 바람에 그렇게 죽다 살아나가지고 3주 동안 처음으로 제가 입원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도 죽을 수 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만약에 제가 핸드폰을 꺼내려고 차에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차 손 집어넣다가 뒤에서 차가 들이받은 바람에 여기서 피가 터져갖고 이제 못 들어갔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핸드폰을 꺼내려고 목만 집어넣었으면 그냥 걸려 죽잖아요. 그거를 이제 3주 동안 입원해 있으면 제가 입원을 하루 이틀 해본 것도 처음인데 3주 동안 있으면서 그 생각을 하고 이러다 보니 그렇게 살아나니까 다시 보이더라고요. 살아오는 게 다시 보이고 내 일도 다시 보이고 그래서 지금 그때부터 좀 직원들한테 많이 잘해지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싸가지가 바가지였다고 우리 직원들이 그래. 네. 주고 봐야 돼. 네. 저는 유품정리사가 되고 나서 제 인생이 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80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살아가는 방식도. 제가 다니는 고독사 현장에서 고독사로 돌아가신 분들은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찾아 헤매던 것들이 가족이었습니다. 지난날 가족에게 내가 폐를 끼치고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면서 가족을 그리워하면서 홀로 외로이 쓸쓸히 돌아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하루하루요 희망이 없으니까 술, 담배로 그냥 살기 위해서 마시는 것들이에요. 그게 왜 술을 안 마시면 그날 잠을 잘 수가 없거든요.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지난날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느 순간에 나도 우리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집에 와서 술 마시고 남편으로서 돈 벌어오는 가장으로서 권위를 세우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처자식에게 외면당하고 혼자 이렇게 외롭게 늙어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례지도사 시절 때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유품정리사가 되고 나서 그걸 느끼고 술, 담배로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하면은요 주변에 불필요한 인간관계가 좀 많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가 있어요. 돈만 벌어다 준다고 지금은 부모가 아닙니다. 제가 일하는 현장에서는요, 그냥 생물학적으로만 아버지였다면서 마지막 정리를 거부하는 가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한두 분들이 아니에요. 그냥 고독사도 아니고요, 동거가족 고독사가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4식구가 5식구가 한 집에 살고 있지만 방에서 나오시지 않는 어머니, 아버지 이런 분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달, 2달 뒤에 발견이 되는 일들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지금은 돈만 벌어다 주고 아이들을 키운다고 해서 부모가 아닙니다. 가족이랑 추억이 공유가 되지 않으면 그냥 돈 벌어오는 기계일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우리 아이들이 그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은요 굉장히 짧습니다. 벌써 고등학생만 되더라도요 이제 어디 같이 안 다녀요. 절대로 안 다닙니다. 대화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전에 많은 추억도 쌓고 부모란 이런 것이다. 아버지가 그냥 예전처럼 이렇게 집에 분위기 잡고 그냥 어른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니고 좀 부드럽게 이렇게 사랑도 줄 줄 알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질문의 답이 이 정도면 될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재철 선생님하고는 뭐 술자리도 몇 번 가졌고, 윤재호 감독은 뭐 마담비나 뷰티풀 데이지를 통해서 제가 팬심을 갖고 있는 감독에서 왔는데, 보면서 제가 감사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그 연명치료 중단하고 장기 기증에 대해서 아내하고 말만 했지 행동으로 못 옮기고 있는데, 이 영화 보면서 바로 빨리 가능한 한 빠른 날 실천해야 되겠다는 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언제 어떻게 나도 뭐 한 몇십 년 살 것 같은 생각은 들지만 언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내가 죽으면은 가장 아내나 와이프, 애들이 고민할 책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감독님인 윤 감독한테 질문하고 싶은 거는, 사실 유재철 선생님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잖아요. 대통령 6분, 그 진보 쪽 3분 다 하고 보수 쪽도 3분 다 하고 해서 공식 대통령 염색인데, 영화에서 그런 사실을 전혀 부각시키지 않으려고 일부러 덤덤하게 하려는 의식적 노력이 인상적이면서도 조금 개인적으로 왜 저렇게까지 자제를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죽음의 장면들을 좀 더 많이 보여주고 일상보다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그런 의도 좀 듣고 싶고요. 그 우리 저 유 선생님하고 이제 술 먹으면서 전 선생 나 이런 윤재호 감독하고 이런 걸 찍는데, 그래서 제가 딱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 윤재호 감독 좋은 감독이니까. 그런 게 지금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 영화를 보게 돼서 굉장히 감개무량합니다. 그런데 저는 영화평론가로서 이 영화를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더 보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저 원혜영 전 부천시장 겸 국회의원이 웰당 문화운동 이사장인 건 아시죠? 뭐 거기랑 이미 사전 연락이 됐을 거라고 판단합니다만은 몇 개월 전에 제가 만났을 때 이 영화 얘기를 했습니다. 연락하셔갖고 빨리 그 웰당 문화운동 그쪽하고 해서 이 단체, 공동체 상영 포함한 단체 관람 운동을 열심히 해서 이 의미 있는 영화를 좀 더 많이 볼 수 있게 좀 그 방향으로 노력하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고, 다음 주에 이제 매불쇼 이 영화를 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소개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이게 한 잔이 좋구만. 그때 뭐 이게 몇 년 전에, 그죠?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준비되셨으면 네, 또 마이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좀 균형을 맞추고 싶었어요. 일단 개인적으로 저는 영화를 만들 때 사람 냄새가 나는 게 좋습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유명인이든 아니든 그걸 떠나서 저는 선생님을 사람으로 보았고, 김재민 선생님도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에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원동력은 일상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두 분의 이야기, 사모님과 같이 얘기하는 좀 티격태격하지만 거기에 제 부모님을 보기도 했고 되게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풍경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죽음과 삶을 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준비라는 게 물론 해야 되는 것 같지만 사실 또 우리 삶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까 또 그 두 부부의 얘기 중에 이제 추하게 죽지 않으려고 해도 환경이 결국 그걸 못하게 한다는 식의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영화에서 어쨌든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죽는 준비라는 게 과연 뭘까? 죽는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감독님께 여쭤보고, 그리고 혹시 괜찮으면 두 분 선생님들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죽는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그 질문인가요? 뭐 사실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고, 사실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 영화를 만들면서도 같은 공간에서 함께 있었음에도 죽음을 준비하는 법은 사실 아직도 잘 모르겠고요. 그것보다 우선은 저에게 있어서는 저의 질문은 죽음을 우선 어떻게 받아들일까. 떠난 사람의 죽음을 내가 어떻게 산 사람으로서 먼저 받아들일까가 첫 번째였어요. 그게 준비가 우선 되어야 내가 떠날 때도 나를 사랑했던 남겨진 사람들에게 또 어떻게 내가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현재로서는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 정도까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법정 스님이 저의 이제 정행이란 법명도 지어주시고 마지막을 돌아가시기 한 2달 전에 저희들한테 의뢰가 들어와서 조계종의 이제 그 행사팀하고 이제 길상사 주지스님하고 몇 분 이제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그분은 워낙 이제 평상시에 40살에 글을 쓸 때부터 내가 죽으면 번잡스럽게 하지도 말고 내 입고 있는 그대로 이제 뭐 답이해라 뭐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그 글들이 깔끔하고 담백하고 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 것 같고요. 그렇게 유명하신 분 말고 저는 제일 닮고 싶은 사람이 제 책에도 있는데 분홍 치마 저고리 입고 돌아가신 할머니거든요. 80에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을 스스로 곡기를 끊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당장 우리가 죽을 때가 돼서 잘 죽어야지 이러면 그게 되냐고. 그게 우리가 이제 자전거나 스키나 뭐 운전도 그렇지만 잘하는 거는 많이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그 영화 아니면 죽음에 관련된 책들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제는 그 엔딩 노트라는 것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걸 접하면서 한 번이라도 자기를 이렇게 담아보고 되돌아보고 이러다 보면 그것이 이제 가깝게 되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일본 같이, 아니 미국이나 일본은 잘 모르겠는데 미국이나 유럽 같이 그 나이별로 죽음에 대해서 교육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교육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뭐 아무런 교육 없이 막 교육 없이 결혼도 하고 뭐 애들 기르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것도 다 이렇게 좀 교육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더불어 죽음이야말로 제일 큰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뭐 우리로 따지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바라볼 수 있는 죽음에 관련 교육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나중에 도입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죽는 준비라는 것은 결국 인간과 인간이 헤어지는 준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3개월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았다. 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가족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싸울 일 없게 만들 거고, 최대한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추억 만들려고 노력할 거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거고,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거고, 이런 게 바로 죽을 준비잖아요. 헤어질 준비. 그거를 저는 한 30년쯤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하루하루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은 어떨까요? 바쁘시잖아요. 사회생활을 하고 지인들하고 술 마시고 가족들을 등한시하고 가족들은 언제나 기다려줄 거라고만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결코 우리 아이들은 그러질 않거든요. 날마다 아빠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좋은 추억을 쌓는 거야말로 죽을 준비를 하는 게 아닌가. 길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정말 성실하게 살고 추억을 쌓고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 답변이 될까요? 감사합니다. 아니 새삼 느끼는 게 2년 전에도 그렇고 전주 국제영화제도 같이 이제 이런 행사를 몇 번 했거든요. 너무 잘하시는 거 같아요. 말씀도 자꾸 들으시고.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품 속에서 영화 속에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죽는 준비를 안 하는 것 같아. 죽는 준비. 그런 죽는 준비라는 말, 그러니까 사는 의미, 죽는 준비에 대한 그런 말이 좀 되게 많이 남았었고, 그래서 솔직히 선생님께서 일본에서 도입하셨던 엔딩 노트라는 것도 사실 저는 엔딩 노트가 아니라 죽는 준비라는 타이틀로 한국에서 우리 K 장르 문화는 그렇게 가져와도 되지 않나? 죽는 준비라는 말이 얼마나 뜻깊은지를 새삼 숨이라는 작품 때문에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저희 기자님들께 받는 질문은 이것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감독님과 지금 출연진 두 분께 지금 하셨던 멘트 말씀들이 마지막 이야기가 되실 것 같기도 한데, 이 작품이 개봉해서 관객들한테 어떤 의미로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로 나누면 좋을지 그런 당부의 말씀, 끝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세별 선생님께서 먼저 해주시고, 네, 감독님 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은 관객들이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죽음이라는 것이 나에게도 결국 온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하면, 아니 갑자기 아니고 늘상 이제 이런 질문이 마지막에 나오면 좀 무거워요. 저는 나름대로 저도 이제 굉장히 죽음에 두려워하고 이랬던 사람이 30여 년 겪으면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무덤덤해졌다 그러는 시각으로 얘기를 하면 저 사람들한테 받아들이질까 이런 생각이고요. 지금은 이제 매 순간 오는 순간마다 이게 점점 새로워지는 나이가 되다 보니까 내물에 이제 70대고 막 이러면 그게 더 그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더 나이 들기 전에 이런 것들을 저의 경험 이런 것들이 전달돼서 그 죽음의 공포를 벗어나고 삶을 더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영화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하루하루에 숨을 쉬는 그 순간이 되게 소중한 시간이라고 계속 생각이 드는 것 같고,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내가 지금 죽음을 준비한다는 생각도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이 순간이 이 공간에서 지금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한 거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영화 많이 봐주시길 바랍니다.